1614년 강화도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밤. 한 작은 방에서는 인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돌은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불을 지펴 온돌을 찜통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온돌 아래에서는 장작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몇 시간째 쉬지 않고 불을 지폈습니다. 구두장은 붉게 달아올라 그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지글거리며 순식간에 증발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 안에는 단 한 명, 겨우 8살 난 어린 소년이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벽은 그 어떤 소리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밤의 어둠과 바람 소리가 아이의 절규를 삼켜버렸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바닥을 피하려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벽마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댄 순간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떼었지만 이미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톱은 벽을 긁으며 절망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무벽에는 아이의 손톱 자국이 길게 그어졌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아이는 계속 벽을 긁었습니다. 어딘가 시원한 곳이 있을 거라는, 어딘가 탈출구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과 폐를 태웠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목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아이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은 이미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혀가 부어오르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60도, 70도.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온도로 치솟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왕자는 증기 가마솥 같은 방에서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칼수로 인한 고통, 화상으로 인한 고통, 질식으로 인한 고통. 한 어린 생명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영창대군. 선조 임금의 가장 사랑받던 막내 아들이자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궁궐에서 비던 옷을 입고 산해진 밀을 먹으며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로 한국사를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왜 조선의 왕자가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죽어야 했을까요? 무엇이 한나라의 왕자를 이토록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 임목대비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 어머니의 슬픔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모자의 이야기, 사랑과 배신, 그리고 피눈물 나는 심령, 복수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606년 따뜻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조 임금은 이미 60세가 넘은 노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으며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던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계비 임모광우가 건강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해산의 순간 궁궐 전체가 긴장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창궁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의원들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궁궐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하들은 축하 행렬을 이뤘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기뻐했습니다. 전국 팔도에 왕자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찰에서는 축원법회가 열렸고 거리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선조는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이든 임금의 눈가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왕으로서의 무력함. 그런 그에게 이 작은 생명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영창대군. 이름 그대로 영원히 창성하라는 뜻에 담은 이 아이는 온 나라의 축복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선조는 이 아이에게 나라의 미래를, 왕실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임모광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이가 깨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작은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성애와 함께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영창대군은 자라면서 그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이미 천자문의 상당 부분을 깨쳤습니다. 5살에는 유교 경전의 기본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스승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영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질문도 날카로웠고 이해력도 뛰어났습니다. 스승들은 서로 이 아이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선조는 이 늦둥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사를 보다가도 영창대군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을 멈추고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무릎에 앉혀 국정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도 선조는 영창대군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아이를 칭찬했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 원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선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궁궐의 봄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원에서는 영창대군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고 꽃을 꺾어 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임모광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그렇듯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어두운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조에게는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피난길의 백성들을 위로했던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왕세자였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의주로 피난할 때 그는 홀로 남아 백성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왜군의 위협 속에서도 의연하게 왕실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경험은 광해군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고 정치의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적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영창대군은 정비 임모광우의 적자였습니다. 조선의 법도와 유교적 질서상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원칙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통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궁궐 안팎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때로는 대담하게 선조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차기 세자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조도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광해군은 능력이 있지만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적자이지만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임금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선조는 번민했습니다. 이 모든 소문과 정치적 움직임은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전쟁터에서 온갖 고생을 했건만 이제 와서 어린 이복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 광해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1608년 2월,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선조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침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선조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울까?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노년의 임금은 이 선택 앞에서 끝없이 번민했습니다. 밤낮으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마음먹었다가 다음 날이면 다시 망설였습니다. 신하들은 선조의 의중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선조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감정, 나라의 안정,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하들 대다수는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이미 세자로 책봉된 지 오래였고 전란을 겪으며 쌓은 경험과 정치적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왕위 계승을 뒤흔들면 나라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내분을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선조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신하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초반 선왕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려 애썼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했습니다. 불탄 궁궐을 다시 지었고 파괴된 성곽을 복구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했습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정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국익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명나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후금과의 관계도 유지하며 조선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새 임금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광해군은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시작된 불안은 점점 자라나 그의 영혼을 잠식해 갔습니다. 영창대군의 존재. 그것은 광해군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위에 올라서도 적자인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정통성은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유교적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광해군을 향한 묘한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주변에는 이이첨, 정인홍 같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불안을 교묘하게 부채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광해군의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속삭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화근의 씨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광해군의 귀에 독을 흘려넣었습니다. 광해군은 갈등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영창대군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밤마다 광해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신하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쫓겨나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그 공포는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광해군 스스로가 그 공포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모든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광해군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궁궐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하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영창대군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왕비였지만 이제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의 생모도 아니었고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지키고 싶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으로는 아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비극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1613년 소위 개추곡사라 불리는 대대적인 정치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 초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영모를 꾀한 자들을 처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이이첨과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주도했습니다.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가장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영모의 주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가차없이 끌려갔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가들은 김제남에게 영모를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늙은 몸은 고문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제남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고문 끝에 김재남은 결국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고문당하다 죽은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형장에 내걸렸습니다. 임목대비는 궁궐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영모죄로 죽었다는 소식을.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궁궐의 벽에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재남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대신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습니다. 박은서, 이충, 심우영, 이름 있는 대신들이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고문대 위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렸습니다.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영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화를 잇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문 중에 죽었습니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임목대비는 궁궐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친민척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아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다음 차례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밤마다 임목대비는 영창대군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아이는 어머니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는지, 무엇이 무서운지. 하지만 임목대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614년 마침내 광해군은 명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8살 난 아이를 유배 보낸다는 것,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떠난 영창대군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임목대비는 이 소식을 듣고 광해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광해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왕비로서 지녔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저 한 명의 절박한 어머니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빌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고, 자신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조아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임목대비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리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도 괴로웠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불안이 인간성을 압도했습니다. 영창대군이 끌려가던 날, 그날은 차갑고 음울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린 대군은 작은 몸에 어울리지 않게 무거운 죄임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손목에는 끈이 묶였습니다. 8살 아이에게 죄인의 옷을 입힌다는 것, 그 자체가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을 껴안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더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냄새를 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아들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임목대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손은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창공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배 위에서 영창대군은 점점 멀어지는 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자신이 뛰놀던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왕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강화도에 도착한 영창대군은 좁고 누추한 방에 갇혔습니다. 그 방은 궁궐의 화려한 친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벽은 거칠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최소한의 음식이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줄어들었고 질도 나빠졌습니다. 궁궐에서 먹던 산해진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는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궁궐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꿈, 어머니를 찾지 못하는 꿈. 깨어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다가 현실을 깨닫고 다시 절망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양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곧 이 악몽이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밤 강화도 유배지를 관리하던 관리들에게 은밀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되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8살 아이를, 그것도 왕족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거역하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은 온돌 아래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뗐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장작을 집어넣었습니다. 한 짐, 두 짐, 세 짐. 멈추지 않고 불을 뗐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40도, 50도, 60도. 8살 아이가 어떤 성인이라도 견딜 수 없는 온도로 치솟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으니까요. 온돌이 따뜻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다가 화들짝 놀라 떼어냈습니다. 바닥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따끔거렸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발로 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뜨겁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관리들은 아이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은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벽도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을 대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는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뜨거운 곳을 찾았. 하지만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방 안 전체가 불가마였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공기 자체가 뜨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창대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바닥에 몸이 닿았지만 이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어머니,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 그렇게 조선의 왕자는 혼자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8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행복했지만 마지막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소식이 궁궐에 전해진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관리들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병으로 승하했다고.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병으로? 이목대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8살 아이가 갑자기 병으로 죽는다? 그것도 유배지에서? 그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상공들이 부축했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임목대비마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빛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폐비가 되어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혔습니다. 서궁. 경운궁의 서쪽에 있던 작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판자로 막혔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임목대비는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 3650일.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창대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어머니를 찾았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벽을 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복수, 그 한 글자가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1623년 3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조반정, 서인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능양군, 훗날의 인조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폭군 광해를 몰아내고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군사들의 함성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 고함 소리.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왕의 위엄도 권력도 모두 내던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왕위를,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서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임목대비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그녀의 눈은 빛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들어와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된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대비마마를 포기시키겠다고. 임목대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갇혀있던 그녀의 몸은 허약했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스스로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서궁 밖으로 나온 임목대비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10년 전 서궁에 들어갈 때 그녀는 30대 후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50대 가까운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타올랐던 복수의 불길이 그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처벌을 명했습니다. 광해군의 측근들 이이청과 정인홍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능지처참.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온몸이 찢기고 죽어서는 시신이 갈갈이 찢겨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그날 형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이이청과 정인홍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얼굴로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시냐고. 하지만 임목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광해군에게는 사형 대신 제주도 유배를 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당연히 사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유배형이라니. 하지만 임목대비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형은 너무 쉬운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의 고통이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이 평생 갇혀 살기를 원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영창대군을 떠올리며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죄인이 되어 작은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것에, 임목대비를 서공에 가둔 것에.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임목대비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행복했을까요? 복수를 완성한 후 그녀는 창경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아들과 함께 거니던 그 정원을 다시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영창대군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혼자였습니다. 궁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광해군과 그 측근들을 벌했지만 영창대군은 여전히 죽어있다고. 1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복수만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수를 완성하고 나니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공허함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목대비는 1632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신하들과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8살의 영창대군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놀던 그때처럼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던 8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채 복수만을 삶의 이유로 10년을 견뎌낸 어머니. 과연 이 이야기에 진짜 승자가 있었을까요? 광해군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조카를 죽였지만 결국 왕위를 잃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복수를 이뤘지만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까지 잃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수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서울 동작구의 조용한 산자락에 영창대군의 묘가 있습니다. 겨우 8레를 살다간 한 아이. 그 아이의 무덤 앞에 서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가, 권력이,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영창대군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임목대비는 왕비였지만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운명은 그들에게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권력과 욕망 때문에 희생되는 무고한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